야, 양주 더 갖고 와. 오늘은 전부 내가 쏜다. 영감이 죽어졌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장남은 양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둘째 딸은 바닥에 화투짝을 펼치며 깔깔대고 있었죠. 관 속에서 눈을 뜬 아버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자식들 앞에 아버지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내 제삿날에 샴페인 터트린 기분이 어땠냐? 그 한마디에 수천 명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지하 입관실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타고 흘렀죠. 상조 지도사 김도진이 흰 수건을 대야에 담갔다가 꼭 짜서 시신의 이마를 천천히 닦아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편히 가십시오. 도진이 수건을 다시 대야에 담그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시신의 왼손 검지가 가늘게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도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대야 속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만 입관실에 울렸습니다. 한만복 회장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실금처럼 벌어지더니 핏줄 선명한 두 눈이 천장을 향해 번쩍 열렸죠. 도진의 입이 떡 벌어지며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도진은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안 회장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갈라진 숨이 새어나왔고 손가락 5개가 동시에 오므라들며 흰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진이 입관실 문 너머로 귀를 기울이자 복도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이 오가는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도진은 재빨리 한 회장의 상체를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회장님, 저한테 기대세요. 소리 내시면 큰일 납니다. 한 회장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도진의 품에 축 늘어졌습니다. 도진이 이를 악물고 한 회장을 부축해 입관실 안쪽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좁은 골방 안에 낡은 접이식 의자 하나와 걸레, 양동이가 쌓여 있었고 도진이 한 회장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죠. 회장님,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한 회장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떠돌다가 도진의 얼굴 위에 멈췄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목에 힘을 주다가 마른 기침만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장례식장 1층 로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영정사진 앞에 놓였던 국화꽃이 바닥에 나뒹굴고 대형 화환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리본이 찢어져 있었어요. 강남 빌딩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셨어. 장남 한대식이 상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영정사진 옆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향로가 흔들리며 제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둘째 한미숙이 대식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앞으로 잡아당기며 이를 드러냈죠.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그 빌딩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모르는 거야, 오빠. 인연이 지금 나한테 손을 대. 대식이 미숙의 손목을 뿌리치며 한 발 다가섰고 미숙이 뒤로 밀리면서 화환 받침대에 등이 부딪혔어요. 조문객 서너 명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지만 대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빌딩 타령을 하고 있으면 조문객들이 뭐라 생각하겠냐. 미숙이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콧방귀를 뀌었죠. 조문객이 뭘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니야. 법대로 하면 오빠가 불리한 거 알면서 왜 자꾸 덤벼. 뭐?
법대로 하자고. 좋아 그러자. 골방 안에서 도진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카메라 앱을 켰어요. 작은 화면 속에 대식과 미숙이 서로의 옷깃을 움켜쥐고 실랑이 하는 모습이 또렷이 잡혔고, 도진이 화면을 한 회장 쪽으로 기울이자 한 회장의 떨리던 손이 도진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앞에 며칠 전 기억이 밀려들었죠. 뭔가 안방 침대 위에 한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안방 벽 쪽에서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대식이 인부 2명을 데리고 망치로 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벽 안쪽에 박혀있던 철제 금고가 드러나자 대식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번졌죠. 빨리 열어. 비밀번호는 정 실장이 알고 있으니까. 비서실장 정태수가 대식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큰 도련님, 회장님 몰래 알아둔 겁니다. 번호는 0725입니다. 한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 광경을 또렷이 보고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정태수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금고 문이 열리자 대식이 안에 든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야. 더 없어.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큰 도련님. 대식이 정태수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더 있을 거 아니야. 영감이 이것만 숨겨놨을 리가 없잖아.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의 가슴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가운데 대식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아버지가 위독한데 사망 전에 세금 줄이는 방법 좀 빨리 알아봐줘. 119가 아니었죠. 아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변호사였어요. 의식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가운데 미숙의 목소리가 그 위에 겹쳐 들렸습니다. 산소 기계 빌리는데 하루에 얼마래. 그 돈이면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아. 맞아. 의사도 어렵다고 했잖아. 오래 끌어봐야 병원비만 나가. 한 회장은 그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만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골방 안으로 돌아온 한 회장의 뺨 위로 또다시 눈물줄기가 흘렀죠. 도진이 수건으로 한 회장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한 회장의 시선이 도진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김도진이라는 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던 한 회장의 입술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 너 만복 장학생이지. 도진의 눈이 커지며 숨을 멈췄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5살짜리 꼬마가 상장 받으면서 울었어. 내 앞에서 코를 훌쩍거리면서. 도진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은 거의 없었지만 놓지 않겠다는 뜻이 손끝에 실려 있었죠. 회장님,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는 순간 저 사람들한테 당하십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골방 문을 열고 복도를 살핀 뒤 창고로 가서 노란 경고 팻말을 꺼내 입관실 입구 앞에 세웠어요. 고위험 감염병 의심, 법적 출입 통제라는 굵은 빨간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이 빛났죠. 도진이 출입문 손잡이에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2층 빈소 구석에서 소희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상복이 등까지 땀에 젖어 있었고 두 손에 아버지가 평생 쓰던 낡은 만년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희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는데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죠. 대식이 소희의 등을 발로 걷어차자 소희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가난한 놈한테 시집가서 집안 망신시킨 년이 뭔 낯짝으로 여기 앉아 있어. 소희가 이마를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마 한쪽에서 피가 가느다랗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여기 아버지 영정 앞이야. 아버지는 무슨, 너한테 돌아갈 건 국물 한 방울도 없어. 대식이 소희의 손에서 만년필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고 만년필이 튕기며 뚜껑이 부러졌어요. 대식이 구두 뒤꿈치로 만년필을 짓밟자 두 동강이 난 조각이 소희의 무릎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소희가 바닥에 엎드려 부러진 만년필 조각을 두 손으로 끌어모았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시각 화장실 안에서 미숙이 부의금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어요. 수표가 든 봉투만 골라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은 미숙이 거울 앞에 서서 눈 밑에 물을 묻혀 눈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서는 미숙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칠해져 있었죠. 아이고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카메라를 든 조문객 앞에서 미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고개를 떨구 왔어요. 골방 안에서 도진이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수프를 한 회장의 입에 한 숟갈씩 떠 넣었습니다. 한 회장이 목으로 넘어가는 수프에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도진이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는 빈소 쪽 도청 음성을 한 회장의 귀에 가져다 대자 대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양주 더 갖고 와. 오늘은 전부 내가 쏜다. 영감이 죽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수프를 뜨던 숟가락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쨍 부딪혔습니다. 한 회장의 두 눈에 핏줄이 올라오며 양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도진아. 예, 회장님. 나 죽은 거 확실하게 만들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죽은 줄 알게 만들어. 도진이 무릎을 꿇은 채 한 회장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진이 장례식장 창고 구석에서 검은 파우치 하나를 꺼냈어요. 파우치 안에는 손톱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 6대와 무선 송신기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빈소 안으로 들어가 대형 화환의 흰 리본 사이에 카메라 한 대를 끼워 넣고 영정 사진 틀 뒤쪽 모서리에도 한 대를 붙였죠. 부의금함이 놓인 탁자 아래 조화 바구니 속 빈소 식당 천장 모서리 복도 끝 소화기 옆까지 6대를 빠짐없이 설치한 도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 빈소 안팎이 6개 각도로 선명하게 잡혔어요. 도진이 골방 문을 열고 한 회장에게 태블릿 한 대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화면으로 빈소 안이 전부 보입니다. 소리도 실시간으로 다 잡힙니다. 한 회장이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6개로 나뉜 화면을 하나하나 훑었죠. 그 시각 장례식장 지하 냉동 안치실 앞에 대식이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대식 옆에서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대식이 안치실 철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안 열리는 거야? 대식이 철문을 구두코로 걷어찼죠. 문 옆에 붙은 노란 팻말이 형광등 불빛 아래 눈에 들어왔어요. 고위험 감염병 의심, 법적 출입 통제. 감염병이 뭔 소리야? 아버지가 무슨 감염병이 있다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상속 서류에 고인의 지장이 필요합니다. 시신 손가락을 잠깐만 빌릴 수 있으면 되는데요. 대식이 문고리를 양손으로 흔들며 이를 갈았죠. 관리하는 놈이 누구야? 당장 데려와. 복도 끝에서 도진이 걸어 나왔어요. 흰 마스크에 방호복, 그 위에 파란 장갑까지 낀 차림이었고 도진이 대식 앞에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밀봉 안치 중입니다.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야, 아들. 내 아버지 시신인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감염 의심 시신은 유족이라도 접촉이 금지돼 있습니다. 혹시 문을 여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여시는 분이 지셔야 하는데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대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법적 책임이라는 네 글자에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고 대식이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됐어. 지장 없이 처리할 방법 찾아. 양복 남자가 허리를 굽히며 대식을 뒤따랐죠. 도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마스크를 내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쳤어요. 한편 2층 빈소 안쪽 방에서 미숙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네, 동양화 50점이요. 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던 거. 겸재 진경산수가 3점이나 섞여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50점 전부 합쳐서 8억에 해드리겠습니다. 8억이요. 감정가가 몇 배인데 8억을 불러요. 급하게 처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이면 후한 겁니다. 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대신 오늘 안으로 절반은 현금으로 보내요. 계좌 말고 현금이요. 미숙이 전화를 끊고 핸드백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부의금에서 빼돌린 수표 뭉치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눈을 감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골방의 태블릿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진이 화면을 전환하자 본가 서재 안이 나타났는데 정태수가 대식과 나란히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도진이 미리 본가에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이었죠. 정태수가 서재 바닥에 카펫을 걷어내고 마루판 위를 손등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큰 도련님, 여기 밑에 회장님이 숨겨둔 금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식의 눈이 번뜩이며 뒤에 서 있던 인부에게 손짓했습니다. 뚫어. 전동드릴 이 마루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마루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작은 철제 상자를 대식이 두 손으로 끌어올려 뚜껑을 젖혔어요. 안에 해외 계좌 서류와 이름을 빌려 만든 주식 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숨겨둔 주식이잖아. 정 실장, 이거 전부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는 거지. 정태수가 허리를 깊이 굽히며 대답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큰 도련님. 미숙이한테는 한 장도 보여주지 마. 이건 전부 내 거야. 대식이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웃었어요. 한 회장이 태블릿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꼼짝 않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비쳤죠. 도진이 생수병 뚜껑을 열어 한 회장의 손에 쥐어들였어요. 회장님, 30년이야 도진아. 30년을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놈이 내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 금고를 파헤치고 있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쓰러지시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도진이 차가운 생수를 수건에 적셔 한 회장의 이마와 목덜미를
꾹꾹 눌러드렸죠. 한 회장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고 부들부들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멈추었어요. 도진이 태블릿 화면을 한 장 전환하며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정태수가 큰 도련님과 함께 작성한 매각 계약서입니다. 그룹사나 식품회사하고 물류회사를 통째로 해외 투자회사에 넘기는 내용이에요. 아직 최종 도장은 안 찍었는데 발인 끝나자마자 사인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내가 평생 키운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겠다는 거야. 예. 한 회장이 생수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등을 곧게 세웠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손끝의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빈소 식당에서 대식이 주방 직원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죠. 조문객 음식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어제 남은 거 아직 멀쩡하면 다시 써. 주방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이 드시는 건데 그건 좀. 내가 돈 내는 거잖아. 시키는 대로 해. 괜한 말하지 말고. 대식이 주방 직원의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고 도진이 빈소 식당 천장에 달린 카메라 각도를 스마트폰으로 미세하게 돌려 대식의 얼굴을 화면 정중앙에 잡았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서 미숙이 소희의 앞을 막아서며 서류 한 장을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여기 도장 찍어. 네가 상속 포기하면 일이 깔끔해져. 소희가 서류를 손등으로 밀어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미숙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소희의 왼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렸죠. 너는 이 집안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주워온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미숙이 소희의 짐가방을 낚아채 복도로 내던졌고 가방이 바닥에 부딪혀 열리며 옷가지가 쏟아졌어요. 당장 나가. 소희가 복도에 흩어진 옷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도진이 복도 끝에서 소희가 마지막 옷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접힌 쪽지 한 장을 소희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어 도진을 올려다보았지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소희가 쪽지를 펼쳤어요. 3일만 버티세요. 소희의 눈이 커지며 쪽지를 쥔 손이 떨렸고 소희가 쪽지를 상복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온 도진이 문을 닫고 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병원 행정실에 사망신고서 접수를 늦춰달라고 해뒀습니다. 서류에 빠진 항목이 있다는 이유를 댔고요. 이 상태라면 회장님의 모든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잘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도진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컴퓨터 보안 쪽으로 나한테 큰 신세를 졌던 친구야. 그 사람을 불러와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한 회장이 다시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빈소에서 대식이 양주병을 높이 들고 친구들과 건배하며 깔깔대는 모습이 잡혔죠. 내 세상이다, 임마. 한 잔 더 따라. 오늘 밤은 안 끝나. 한 회장이 태블릿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어요. 장례 이틀째 새벽 빈소의 조명이 어둑하게 켜져 있었고 조문객의 발길이 끊긴 복도에는 커피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죠. 대식이 도진을 빈소 뒤편 복도로 불러세웠어요. 대식의 오른손에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김모식이.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죠. 김도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식이 두 걸음 다가와
봉투를 도진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요. 아버지 수에 있잖아. 지금 입혀놓은 거 비싼 거지. 예. 최상급 명주 수의입니다. 그것 빼고 제일 싼 광목천으로 받고 어차피 태울 건데 뭐하러 비싼 걸 입혀. 차액은 네가 먹어. 대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돼. 대식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500 넣어뒀어. 싫지 않을 거야. 도진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잠깐 숨을 멈췄다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똑똑하네. 앞으로 나한테 잘 보이면 나쁠 거 없어. 대식이 도진의 어깨를 탁 치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어요. 도진이 대식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안에 돈다발을 한 장씩 펼쳐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한 뒤 사진 전부를 서버에 전송했죠. 빈소 바깥 화환 거치대 앞에서는 미숙이 상조 직원 2명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조아들 장례 끝나면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조 직원이 두 손을 내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조아는 조문객분들이 보내신 건데 저희가 함부로 드릴 수가. 내가 상주야, 상주. 상주가 가져간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 해. 미숙이 화환 거치대에서 조아를 잡아 뜯기 시작했고 리본이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상조 직원 한 명이 미숙의 팔을 잡았어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내 손 잡은 거야. 아버지 잃은 사람한테 꽃 몇 송이가 뭐가 대수라고. 미숙이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조아 5묶음을 품에 끌어안았고 도진이 복도 끝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미숙의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그날 오후 빈소 안에는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죠. 대식이 양주잔을 높이 치켜들며 옆에 앉은 친구 셋에게 소리쳤어요. 야, 한 잔 더 해. 오늘은 전부 내가 쏜다니까. 친구 하나가 영정사진을 힐끗 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가 빈소인데 이래도 되냐? 빈소가 어때서? 영감이 일찍 눈 감아준 덕분에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건데 이게 축하주지 뭐야. 대식이 양주를 잔에 넘치도록 따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미숙이 바닥에 화투짝을 펼치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나도 한 판 끼워줘. 너는 꽃 팔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일 해도 돼. 오늘은 놀자. 대식과 미숙이 화투짝을 내리치며 깔깔대는 소리가 빈소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영정사진 속 한 회장의 얼굴이 그 웃음소리 위에 고요히 걸려 있었습니다. 골방안 한 회장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두 자식이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화투를 치고 양주를 들이키는 모습이 또렷이 잡혀 있었어요. 한 회장의 손톱이 무릎살을 파고들었고 한 회장이 이를 악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진이 한 회장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죠. 회장님, 아직 안 됩니다. 저것들이 내 영정 앞에서 화투를 치고 있어. 내 사진 앞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자위가 벌겋게 물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밑바닥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증거가 반쪽짜리가 돼요. 한 회장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이를 악문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죠. 끝까지 보겠다. 그 사이 빈소를 찾은 원로 이사 2명이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이사가 향을 꽂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대식이 양주잔을 손에 든 채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아, 김 이사님. 오셨습니까? 원로 이사가 고개를 돌려 대식을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였어요. 대식아, 아버님이 떠나셨으니 네가 집안을 단단히 이끌어야 한다. 대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양주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더니 원로 이사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죠. 김 이사, 당신 시대는 끝났어. 내일 아침까지 사직서 안 내면 내가 직접 잘라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원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이사가 대식의 손을 풀어내려 팔을 잡았습니다. 대식아, 아버님 영정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닥쳐. 당신도 마찬가지야. 대식이 두 사람을 동시에 밀쳐내며 빈소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죠. 나가. 조이금이나 놓고 꺼져. 두 원로 이사가 구겨진 옷깃을 추스르며 고개를 떨구고 빈소를 나섰고 복도에서 한 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이 되자 빈소 뒤편 사무실에서 대식이 부의금함을 탁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자 금속이 휘어지며 뚜껑이 벌어졌죠. 대식이 봉투를 하나씩 뜯어 수표만 골라 왼쪽에 쌓고 현금은 오른쪽에 대충 밀어놓았어요. 수표만 추려. 현금은 푼돈이야. 대식의 수아 하나가 봉투 뒷면에 이름을 읽으며 금액을 받아 적었고 도진이 주방 출입구의 카메라 각도를 스마트폰으로 살짝 돌려 대식의 손이 수표 위를 오가는 장면을 화면 정중앙에 잡았습니다. 그 시각 빈소복도 끝에서 미숙이 소희의 앞길을 막아섰죠. 미숙의 시선이 소희의 왼손 약지에 꽂혔어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가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 엄마 거잖아. 소희가 왼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한 발 물러섰죠.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언니. 아버지가 줬으면 어쩌라고. 엄마 유품은 장녀인 내가 가져야지. 미숙이 소희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소희가 팔을 빼려 했지만 미숙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요. 아파요. 가만히 있어. 미숙이 소희의 약지를 잡고 반지를 빼내려 했지만 관절에 걸려 빠지지 않자 손가락을 뒤로 꺾었죠. 소희가 비명을 삼키며 무릎이 꺾였어요. 빼. 안 빼면 손가락을 부러뜨릴 거야. 도진이 복도 끝에서 뛰어와 미숙의 손을 잡아 소희의 손가락에서 떼어냈습니다. 손님, 여기 장례식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미숙이 도진을 올려다보며 눈을 치켜떴죠. 상조 직원이 감히 내 손을 잡아. 네가 뭔데? 다치시면 안 되니까 말리는 겁니다. 미숙이 혀를 차며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치고 소희를 한 번 더 쏘아보았어요. 두고 봐, 소희야. 그 반지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미숙이 복도 모퉁이를 돌 때 핸드백 옆주머니 지퍼가 열려 있는 게 보였죠. 도진이 빠른 걸음으로 미숙을 스쳐 지나가며 핸드백 옆주머니에 접힌 메모지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가 지하 창고 골드바 6천억. 비밀번호 3918. 화장실에 들어간 미숙이 핸드백을 열다가 접힌 메모지를 발견했죠. 메모지를 펼쳐 읽는 미숙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6천억. 미숙이 메모지를 읽고 또 읽으며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빈소 쪽으로 뛰어갔죠. 오빠. 대식이 수표를 세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왜 그래? 미숙이 대식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식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 6천억.
쉿, 목소리 낮추라니까. 대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숙의 손에서 메모지를 빼앗아 들여다보았어요. 대식의 눈동자가 메모지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번들거렸습니다. 봉가지야. 비밀번호도 있네. 지금 바로 가자. 잠깐 오빠. 내가 먼저 찾은 거니까 반반이야. 반반은 무슨 반반.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대식이 미숙의 어깨를 밀치자 미숙이 대식의 팔을 잡아 끌었죠. 오빠가 다 가져가면 나는 뭘로 먹고 살라고. 네가 빼돌린 부의금하고 그림값으로 먹고 살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오빠가 양주 사 마신 돈만큼도 안 돼. 두 사람이 메모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대식이 미숙의 머리채를 잡았고 미숙이 대식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자 대식의 볼에 세 줄기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오빠야말로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지.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영정사진 옆 화환이 또 하나 쓰러졌죠. 골방 태블릿 화면 앞에서 한 회장이 두 자식이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눈을 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이 눈을 떴을 때 눈가에는 마른 자국만 남아 있었죠. 도진아. 도진이 한 회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림자 위원회를 소집해라. 내 직속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번호는 내가 하나하나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 예, 회장님. 한 회장이 번호를 읊기 시작했고 도진이 수첩에 한자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 로비에 콧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선글라스를 벗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자는 한 회장의 주치 박 박사였습니다. 박 박사가 빈소 앞에서 대식을 발견하고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가 소매를 잡아 끌었죠. 큰 도련님, 잠깐 따로 얘기 좀 합시다. 대식이 박 박사의 손을 뿌리치며 인상을 구겼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따라와. 두 사람이 빈소 뒤편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고 대식이 지하 보일러실 문을 열어 박 박사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일러가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파이프 틈에서 증기가 새어나왔죠. 그래, 뭔데? 박 박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망 진단서건 말입니다. 제가 큰 도련님 부탁대로 써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어쩌자고. 20억입니다. 제가 감수한 위험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제 면허가 걸린 일이에요. 대식이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보일러실 안을 느릿느릿 걸으며 박 박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억. 종이 쪽지 한 장에 20억을 달라고. 종이 쪽지가 아니죠. 들키면 저는 끝장이에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대식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죠. 대식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어요. 박 박사, 돈 대신 다른 걸 줄까? 영원히 입 다물 수 있게 해줄게. 박 박사의 손수건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대식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일러실 문이 열리며 대식의 수하 2명이 들어왔고 한 명의 손에 철 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박 박사가 뒷걸음질 치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큰 도련님,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돈은 됐으니까 그냥 보내만 주십시오. 대식이 수아에게 턱짓을 했어요. 수아가 철 파이프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보일러실 천장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기계음이 벽을 타고 울렸죠. 가스 감지.
가스감지. 즉시 대피하십시오. 수하 2명이 움찔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틈에 보일러실 뒷문이 열리며 방호복 차림의 도진이 나타나 박 박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스가 셉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박 박사가 도진의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대식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경보음에 놀란 장례식장 직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오며 길이 막혔죠. 비키라고. 대식이 직원들을 밀치며 박 박사를 찾았지만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도진이 박 박사를 데리고 옥상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 칸막이 뒤 접이식 침대에 한 회장이 앉아 있었죠. 박 박사가 한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한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박 박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박사. 내 사망 진단서를 써준 사람이 내 앞에 살아서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 박 박사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큰 도련님이 시킨 겁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늘 그 핑계지. 한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내놔. 박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한 회장이 화면을 켜서 문자 목록을 하나하나 훑었죠. 대식이 보낸 문자가 화면에 줄줄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면 그냥 놔둬라. 알아서 처리하겠다. 진단서에 자연사로 적어. 돈은 나중에 챙겨줄게. 한 회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도진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저장해둬라. 예, 회장님. 도진이 문자 화면을 한 장씩 캡처하는 동안 한 회장이 박 박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죠.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할 수 있겠어. 박 박사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코끝을 훌쩍였어요.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 시각 2층 빈소에서 미숙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도진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미숙이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심부름센터죠. 사람 10명 보내줘요. 장례식장으로요. 건물 전체를 위에서 아래까지 샅샅이 뒤져야 해요. 1시간 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10명이 장례식장 로비에 도착했어요. 미숙이 그들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지하 안치실부터 옥상까지 빠짐없이 뒤져. 수상한 거 있으면 즉시 전화해. 남자들이 2명씩 조를 나눠 흩어졌고 한 조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죠. 도진이 옥상 창고 앞 복도에서 계단 쪽에서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한 회장에게 바짝 다가서서 속삭였죠. 회장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해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서 일어섰어요. 도진이 벽에 걸어둔 하얀 방진복을 한 회장에게 입히고 마스크를 씌운 뒤 장갑까지 끼웠습니다. 접이식 들것을 펴서 한 회장을 눕히고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덮었죠. 회장님,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숨소리도 죽여주십시오.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도진이 들것을 밀며 두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비켜주세요. 감염병 확진 시신 이송 중입니다. 남자 하나가 들것 위에 하얀 천에 손을 뻗었죠. 잠깐, 이거 좀 볼게요. 도진이 남자의 손목을 잡아 멈추며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어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감염 시 법적 책임은 만지신 분한테 돌아가는데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옆에 남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됐어, 가자. 두 남자가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자 도진이 멈춰있던 숨을 길게 내쉬며 들것을 밀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장례식장 후문에 흰색 특수 웅구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옆면에 질병관리청 마크가 붙어 있었고 도진이 한 회장을 들것째 차 안에 실은 뒷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웅구차가 후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죠. 한 회장이 들것 위에서 하얀 천을 걷어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차 안에 설치된 산소 공급기에서 코에 관을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진아. 예, 회장님. 소희는 괜찮은 거야. 제가 반드시 빼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웅구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렸죠. 해가 지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도진이 2층 끝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 앞에 접이식 의자가 가로막혀 있었고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의자를 치우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소희가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죠. 두 손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소혜 씨.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 씨 오빠 사람들이 가둔 거예요. 경찰에 전화하려 했더니 전화기를 빼앗아 갔어요. 도진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소희의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잘라냈죠. 소희가 풀려난 손목을 비비며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소희 씨,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회장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소희야, 아버지다. 살아있다. 소희의 눈이 화면 위에 얼어붙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끌어안아 이마에 갖다 대며 어깨를 들썩였죠.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 어둠 속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한편 빈소로 돌아온 도진이 안치실로 내려갔습니다. 텅 빈 관 안에 크기가 비슷한 돌덩이 3개를 넣고 흰 천을 덮었죠. 관 뚜껑을 닫은 뒤 특수 밀봉제를 이음새마다 빈틈없이 바르고 밀봉제가 굳자 그 위에 노란 딱지를 붙였어요. 감염병 예방 특수 밀봉, 개봉 시 법적 처벌 대상. 도진이 장갑을 벗으며 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간 2층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내렸죠. 법조계의 대부로 불리는 박 전 대법관이었어요. 도진이 현관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박 전 대법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거실 소파에 한 회장이 앉아 있었죠. 일주일 사이에 안색이 제법 돌아왔지만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등에는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어요. 박 전 대법관이 거실 문턱을 넘다가 한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만보가. 한 회장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형, 오래간만이요. 박 전 대법관이 두 걸음에 한 회장 앞까지 다가가 주름진 두 손으로 한 회장의 손을 꽉 감싸 쥐었어요. 이 사람아, 진짜 살아있는 건가? 내가 자네 영정 앞에서 소주 한 잔 따라놓고 한참을 울었어. 알릴 수가 없었소, 형. 미안하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한동안 말이 없었고 박 전 대법관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소파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기대 세웠죠. 도진이라는 청년한테 연락을 받고 왔는데
자초지종을 전해 들으니 기가 막히더군. 한 회장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들으면 더 기가 막힐 거요. 내 자식들이 한 짓을 직접 보시오. 한 회장이 도진에게 눈짓을 하자 도진이 태블릿을 가져와 영상 파일 목록을 띄웠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대식이 쓰러진 아버지 옆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영상, 미숙이 부의금, 수표를 골라내는 영상, 대식이 빈소에서 양주를 들이키며 아버지의 죽음을 비웃는 영상, 정태수가 본가 서재 바닥을 드릴로 뚫는 영상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영상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박 전 대법관의 입술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식이 박 박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박 전 대법관이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만보가, 예. 이건 단순히 효도를 안 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법으로 치면 살인미수에 해당해.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형을 부른 거요. 박 전 대법관이 지팡이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식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아예 없어져. 자기 몫이라고 법으로 보장되는 것까지 전부 사라지는 거야. 법에 그렇게 박혀 있어. 그걸 확실하게 만들고 싶소. 박 전 대법관이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죠. 내가 팀을 하나 꾸리지. 이 일에 딱 맞는 변호사들을 알고 있으니까. 한 회장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허리를 숙였어요. 부탁하오, 형. 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턱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보가 한 가지 더. 대식이한테 먹이를 하나 더 던져야 해. 그놈이 본가 지하 금고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을 거야. 형이 직접 하겠소. 내가 대식이를 만나서 슬쩍 흘리지. 회장님이 금고에 3천억짜리 금괴를 숨겨뒀다고. 그러면 저놈은 반드시 물어. 한 회장의 입꼬리가 가늘게 움직였죠. 알아서 해주시오, 형. 박 전 대법관이 문을 나서자 도진이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한 회장이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도진이 쟁반 위에 한약 사발과 물컵을 올려 한 회장 앞 탁자에 놓았죠. 한 회장이 눈을 뜨고 한약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가 쓴맛에 눈살을 잔뜩 찌푸렸지만 고개를 젖혀 단숨에 비웠어요. 도진아. 예. 소희를 데려와라. 2시간 뒤 도진의 차가 안전 가옥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소희가 내렸는데 얼굴이 한층 수척해져 있었고 왼쪽 눈 밑에 멍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죠. 도진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소희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는 한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소희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눈이 금세 빨갛게 물들었죠. 한 회장이 두 팔을 벌렸어요. 소희야. 소희가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회장의 무릎 위에 이마를 묻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바지단을 움켜쥐었죠. 아버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소희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며 말이 울음에 잘려나갔어요. 한 회장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한 회장의 눈에서도 물기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소혜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오빠가 언니가. 소희의 목이 잠겨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한 회장이 소희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싸 올리며 왼쪽 눈밑 멍자국에 엄지를 살며시 대었어요. 누가 때렸어? 소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회장의 턱이 돌처럼 굳었고 소희의 볼을 감싼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다시는 안 맞아. 아버지가 안 맞게 할 거야. 소희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보았어요. 한 회장이 엄지로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희야, 아버지한테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뭐든 할게요, 아버지. 내 오빠랑 언니가 한 짓을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글로 남겨야 돼. 소희가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도진이 종이 묶음과 펜을 가져다 소희 앞에 놓았어요. 소희가 펜을 쥐었는데 손이 떨려 첫 글자가 삐뚤게 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소희의 펜이 종이 위를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한 회장이 옆에 앉아 소희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죠.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박 전 대법관이 대식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대식이 스테이크 나이프를 쥐고 고기를 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대법관님이 저를 부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못 드렸어. 아버님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대식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죠. 네, 참 갑작스러웠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와인잔을 입에 대며 대식의 눈동자를 살폈어요. 대식아, 나는 내 아버지하고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 알려줄 게 있다. 대식의 나이프가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데요? 너의 아버지가 본가 지하 금고에 금괴를 숨겨뒀어. 3천억은 될 거야. 대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포크를 탁자에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3천억이요. 금괴를요. 그래. 나한테만 말씀하셨지. 비밀번호까지는 나도 모르지만 금고가 있다는 건 확실해. 대식이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고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 2층에서 도진이 한 회장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본가 지하에 카메라하고 조명을 전부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 강당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회장님의 친필 서신을 임원진 전원한테 보냈습니다. 한 회장이 서재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도진이 팔을 내밀었지만 한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 회장이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을 도진의 부축 없이 걸어 창가에 섰죠. 커튼을 손으로 젖히자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회장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로 한대식과 한미숙은 나의 자식이 아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그룹 본사 강당 앞 도로에 검은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고 화창한 오후 햇살 아래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강당 정문으로 밀려들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어깨에 걸치고 강당 양쪽 통로에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회장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리본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무대 왼편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에 고 한만복 회장 연결식 및 한대식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글귀가 떠 있었어요. 대식이 검은 양복에 흰 넥타이를 메고 강당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며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죠. 대식의 뒤를 따라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란히 섰어요. 연설문 다시 한번 봐.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자 대식이 받아들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룹을 혁신하겠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대식이 연설문을 접어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객석 앞줄에 미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자기 이름으로 넘어온 계열사 주식 수치가 떠 있었고
미숙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미숙이 옆자리에 양복 차린 변호사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죠. 나머지 재산도 오늘 안에 정리해요. 서류 전부 만들어놔.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고 한만복 회장님의 연결식과 한대식 신임 회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일었고 대식이 양복 단추를 잠그며 무대 옆 계단을 한 칸씩 올랐습니다. 단상 앞에 선 대식이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죠. 눈을 질끈 감고 인중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자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아버님, 객석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대식이 마이크를 쥐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죠.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만복그룹, 이 한대식이 그 뜻을 받들어 더 크고 바른 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대식이 주먹을 가슴 위에 올리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아버님,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비오듯 쏟아졌고 미숙이 객석에서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고개를 떨구는 신용을 했습니다. 무대 옆 제어실은 어두웠죠. 소희가 모니터 4대 앞에 앉아 강당 안을 여러 각도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마우스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제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소희의 옆에 섰죠. 소혜 씨, 준비됐습니까? 소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진이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대며 낮게 말했습니다. 스크린 전환 준비. 무전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돌아왔죠. 준비 완료. 제가 손을 올리면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희가 입술을 깨물며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강당 무대에서 대식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복그룹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도진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소희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추모 영상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대식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이었죠. 대식의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울려 퍼졌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 아버지가 위독한데 사망 전에 세금 줄이는 방법 좀 빨리 알아봐줘. 강당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스크린 쪽으로 돌렸죠. 대식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뭐야, 이게 뭐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숙이 본가 지하에서 삽으로 바닥을 파헤치는 모습이 나왔고 이어서 미숙이 한 회장의 위패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이 흘렀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당장 꺼요. 끄라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스크린이 다시 바뀌며 보일러실 안에서 박 박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큰 도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면 그냥 놔두라고요. 진단서에 자연사로 적으라고요. 박 박사의 목소리가 강당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큰 도련님의 지시대로 거짓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죠. 대식이 마이크를 움켜쥔 채 스크린을 노려보며 외쳤어요. 이건 전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대식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기자들이 자리에서 우르르 일어나며 카메라를 대식의 얼굴에 겨눴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쉴 새 없이 터졌죠. 대식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끄라고. 당장 저거 꺼. 객석 뒤편에서 주주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면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러게. 사람 얼굴이 저렇게 돼.
야유가 빗발치듯 쏟아졌고 대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어요. 문 너머에서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객석에 앉아있던 수백 개의 고개가 일제히 뒤를 돌았습니다. 한만복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죠.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지만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한 발 객석 가운데 통로를 걸어 내려왔죠. 구두 소리가 조용해진 강당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한 회장의 몸 위에 꽂혔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한 회장의 걸음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한 회장이 무대 계단 앞에 섰죠.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올라 무대 위에 섰을 때 대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대식의 입이 벌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둥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죠. 한 회장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마이크를 주워들었어요. 마이크를 쥔 한 회장이 대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내 제삿날에 샴페인 터뜨리고 양주 들이킨 기분이 어땠냐? 대식의 무릎이 꺾이며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이 바닥을 짚었고 손가락이 마룻바닥을 긁었습니다. 아, 아버지. 객석에서 미숙이 핸드백을 움켜쥐고 뒷문을 향해 뛰었죠. 통로 끝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미숙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요. 비키라고. 미숙이 경찰의 팔을 밀쳤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미숙의 구두 뒤축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한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대식이 박 박사에게 보낸 문자, 정태수가 작성한 매각 계약서, 소위에 잡힐 진술서를 한 장씩 공중으로 뿌렸어요. 종이가 조명 불빛 아래 흩날리며 객석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벽을 타고 울렸죠. 도진이 제어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자 강당 안의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바깥 세상에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경찰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대식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한대식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대식의 손목에 채워졌고 찰컥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퍼졌어요. 대식이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회장이 대식에게서 고개를 돌렸죠. 경찰이 대식의 팔을 잡고 무대 계단을 내려갔고 대식의 구두가 계단에 걸려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 사람이 따라 일어섰고 그 옆 사람이 또 일어서면서 박수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죠.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강당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 회장이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만복그룹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무대 옆에서 소희가 걸어 나왔죠. 소희의 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소희가 아버지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고 한 회장이 소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희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한 회장의 턱이 소희의 머리 위에 닿았죠.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한 회장의 부활 소식이 뉴스를 도배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 구치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대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수의를 입은 대식의 턱에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맞은편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았어요.
가운데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검찰 쪽 증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이 여러 건 나왔고 박 박사 자백까지 있어요. 대식이 철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상체를 바짝 앞으로 기울였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야. 돈값을 하라고. 변호사가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대식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강당에 나타난 사람이 회장님 본인이 아니라 대역이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요즘 기술로 얼굴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상 전체가 조작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대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역? 그거 괜찮네. 왼쪽에 앉은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끼어들었죠. 영상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 업체가 있으니 맡기겠습니다. 대식이 철창에서 손을 떼며 등받이에 기대고 턱을 치켜들었어요. 좋아. 뒤집어. 전부 뒤집어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증인도 사고 전문가도 다 불러. 그날 저녁 안전가옥 거실에서 도진이 태블릿을 한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 제목이 떠 있었죠. 한대식 측 변호인단, 강당 영상은 조작이라 주장. 한 회장이 화면을 읽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대역이라. 살아서 걸어 들어간 내가 대역이래. 도진이 태블릿을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원본 영상의 진위를 증명할 자료를 전부 확보해뒀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죠. 미숙이는 어떻게 됐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입니다.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틀 뒤 한 회장이 요양 중이던 바닷가 별장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고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가운데 한 회장이 안락의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별장 정문 밖 도로에 검은 승합차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줄지어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고 30명 가까운 사내들이 별장 담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미숙이 서 있었죠. 미숙의 왼손에 서류 봉투가, 오른손에 기름통이 들려 있었어요. 문부서. 사내 2명이 정문 자물쇠를 쇠파이프로 내리치자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몰려갔죠. 별장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도진이 2층 보안실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침입자 30명. 정문 돌파. 전원 대기. 도진이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 거실로 들어섰죠. 회장님, 미숙 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쪽 방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한 회장이 책을 탁자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도진이 한 회장의 팔을 잡아 안쪽 복도로 이끌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지며 사내들이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꽃병이 깨지고 탁자가 옆으로 밀렸죠. 미숙이 사내들 사이를 헤치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 찾아. 사내들이 방마다 문을 열며 가구를 뒤집기 시작했고 소파 쿠션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서랍이 뽑혀 나왔습니다. 도진이 복도 벽에 보안 패널을 눌렀죠. 천장에서 가스가 분사되며 사내 셋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뒤따르던 사내 넷이 마스크를 쓰고 가스총을 꺼내 들었어요. 톡, 톡 소리와 함께 가스탄이 복도에서 터졌고 도진이 팔로 코를 막으며 뒷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미숙이 2층 계단을 올라가 침실문 앞에 섰죠. 문을 발로 차자 나무 틀이 갈라지며 문짝이 안으로 벌어졌어요.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운 형체가 보였습니다.
미숙이 침대 앞까지 성큼 다가가 서류 봉투를 이불 위에 내던졌죠. 아버지, 여기 사인해. 재산 넘긴 거 취소 안 하겠다는 각서야. 사인하면 조용히 나갈게. 이불 속의 형체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못 들었어. 사인하라고. 미숙이 침대 옆 탁자에 유리 물컵을 집어들어 벽에 내리쳤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미숙이 코트 주머니에서 기름통 뚜껑을 열고 이불 위의 형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죠. 미숙의 다른 손에 라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사인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야. 죽었어야 할 사람이 왜 살아나서 내 인생을 이 꼴로 만들어. 미숙의 엄지가 라이터 위에 올라가 철썩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방 안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미숙의 라이터 불이 꺼졌고 미숙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시 라이터를 켜려 했습니다. 침실 옷장 문이 벌컥 열리며 카메라를 든 기자 2명이 뛰어나왔죠.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 3명이 따라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뭐야 이게. 미숙이 뒤로 물러서며 라이터를 다시 켜려다 손이 미끄러졌죠. 기름이 묻은 미숙의 코트 소매에 불꽃이 옮겨붙으려는 순간 도진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하얀 분말이 미숙의 팔 위에 쏟아지며 불꽃이 피기 전에 덮었고 도진이 미숙의 손목에서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죠. 나는 억울해. 대식 오빠가 시킨 거야. 오빠가 하라고 했다고. 경찰이 미숙의 2팔을 뒤로 잡아 수갑을 채웠어요. 한미숙 씨, 방화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미숙이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 오빠 때문이야. 별장 1층 안쪽 방에서 한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팔걸이를 2 손으로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어요. 도진이 방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미숙 씨는 체포됐고 방화 장면이 전부 촬영됐습니다. 한 회장이 팔걸이에서 손을 떼고 무릎 위에 올렸죠. 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구치소 독방에서 대식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간수에게 받은 스마트폰으로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예, 큰 도련님. 미숙이가 잡혔다며. 그렇습니다. 대식이 벽을 주먹으로 쳤죠. 쓸모없는 년.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대식이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요. 도진이하고 소희 교통사고로 처리해. 깔끔하게. 알았지. 전화기 너머로 정태수의 숨소리만 한동안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수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죠. 정태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태수가 화면 한쪽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 멈추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저장되어 있었죠. 정태수가 전화번호부를 열어 도진의 번호를 찾았어요. 사흘 뒤 저녁 소희가 안전 가옥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소희의 뒤쪽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속도를 높이며 다가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소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며 소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은색 차 한 대가 소희와 검은 승용차 사이로 끼어들었죠. 검은 승용차가 은색 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쾅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소희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찧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전신주에 부딪혀 멈췄죠. 은색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도진이 내렸어요. 도진의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소희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 일으켰죠. 소희 씨, 괜찮습니까? 소희가 무릎에 찰과상을 내려다보다가 도진의 이마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도진 씨, 이마에서 피가 나요. 괜찮습니다. 소희 씨가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나왔고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대식의 살인 교사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었죠. 법원은 대식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독방 수감을 명령했으며 외부와의 전화와 면회를 전면 차단했어요. 미숙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신병 진단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도진이 법원에 영상 파일 하나를 제출했죠. 미숙이 체포되기 이틀 전 백화점에서 쇼핑백 4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법원은 미숙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별장 습격의 충격으로 한 회장이 거실에서 쓰러졌죠. 소희가 한 회장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도진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한 회장이 눈을 떴을 때 소희가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이 소희의 손을 꽉 쥐었죠. 끝내야지. 이제 끝내야 해. 한 회장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고 도진이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렸어요. 회장님, 법원에 상속인 명단 변경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도진이 서류와 펜을 한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 회장이 펜을 쥐었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전에 멈췄죠. 대식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내 손가락을 잡고 걸었어. 걸음마를 배운다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내 손을 안 놓았어. 소희가 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한 회장이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죠. 한만복, 석자가 선명하게 적혔어요. 법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카메라 수십 대가 출입구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이 차에서 내려 양복 앞서풀 여미고 법원 계단을 한 칸씩 올랐죠. 소희가 아버지의 왼쪽에 나란히 서서 계단을 함께 올랐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법정 안피고인석에 대식과 미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대식은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었고 수의 소매가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을 다른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죠. 한 회장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고 소희가 왼쪽에, 도진이 소희의 옆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대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식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피고인 한대식은 아버지 한만복에 대한 살인미수, 살인교사,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대식의 상체가 앞으로 꺾이며 두 손으로 피고인석 난간을 움켜쥐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난간에서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죠. 피고인 한미숙은 방화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미숙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죠.
아울러 두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에 대한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두 피고인은 한만복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대식이 바닥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풀린 채 방청석의 한 회장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회장의 시선이 대식 위에 잠깐 머물렀죠. 한 회장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대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한 회장의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법정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대식이 바닥에 이마를 짓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법정 문이 닫혔죠.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0원. 미숙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미숙의 눈이 뒤집히며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졌죠. 법원 경위가 달려와 미숙의 몸을 잡았어요. 법원방 한 회장이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소희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한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요. 한 회장이 소희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달이 흘렀어요. 만복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진 수십 명이 모여 앉아 있었고 한 회장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한 회장의 안색이 돌아와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죠. 오늘부터 만복그룹의 구조를 바꾸겠다. 그룹 수익의 절반은 공익재단을 통해 세상에 돌려주겠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회장이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내 딸 소희가 맞는다.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이번에는 도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룹 보안 총괄과 상조사업부 대표는 김도진이 맞는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진의 가슴에 더 이상 상조 지도사 이름표는 달려있지 않았고 새 양복 안주머니에 한 회장이 직접 써준 임명장이 들어있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회장이 회의실을 나서며 도진에게 나지막이 물었어요. 정태수는 어떻게 됐어? 모든 직함이 박탈됐습니다. 업계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죠. 서점 진열대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제삿날의 핀 꽃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한만복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자서전이었죠. 나온 첫 주에 모든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고 한 회장이 책에서 나오는 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탔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 마을의 모래길을 한 회장과 도진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빠져나갔죠. 한 회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도진아. 예, 회장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내 입을 막고 숨겨준 사람이 자네였어. 도진이 한 회장의 옆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야. 내 자식 셋 중에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한 회장이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한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의 마지막을 지켜준 자네야말로 내 가장 소중한 자식이야. 도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죠. 회장님, 고맙다 도진아. 두 사람이 다시 걸었어요. 해가 바다 위로 내려가며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앞쪽에서 소희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죠. 소희의 뒤로 아이 둘이 모래 위를 까르르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밥 다 됐어요. 한 회장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잡히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냐 간다. 한 회장이 소희와 도진 사이에 섰죠.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고 아이들이 한 회장의 바지춤을 잡고 매달렸어요. 한 회장이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한 명씩 쓰다듬었습니다. 석양이 5사람의 긴 그림자를 모래 위에 드리웠고 파도 소리가 그 위를 감싸 안았죠. 관 속의 돌덩이는 차가웠지만 한만복 회장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켰고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장례식을 견뎌냈죠. 그런데 그 쓸쓸함 속에서 한 청년이 손을 내밀었고 막내딸은 끝까지 만년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빈손이어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결국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